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진행할 수업은 세계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여성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마키아벨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사나 지성사를 가르쳤을 때 이제 여학생들에게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사상사나 지성사를 가르치면서 여성은 한 명도 안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는 경우였어요.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맘때쯤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커리큘럼을 한번 쭉 봤더니 정말 여성이 한 명도 없더군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을 하긴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에밀리 디 샤틀레, 그리고 올랭포드 구즈, 그리고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각 들어가면서 이분들을 왜 제가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사실 이 에밀리 디 샤틀레는 프랑스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여성 과학자란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 정회원 자격을 얻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시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과학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프랑스 이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권리와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올랭포드 구조를 통해서 이 당시 프랑스 혁명의 성격을, 이 가부장적인 성격을 보고요. 이 올랭포드 구조가 여성의 인권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 사생아 문제라든지 미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 프랑스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 첫 여성 정회원이었던 비제 르 브랭을 통해서 이 미술계도 상당히 권위적이죠. 가부장적이고. 이 비제 르 브랭이 정회원이 됐을 때 여러 비난과 비평이 쏟아져 들어오긴 하지만, 이 미술계에서는 여하튼 족적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과학의 기초를 닦은 이 에밀리 디 샤틀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본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딱딱한 강의일 수도 있어서 한번 에밀리 디 샤틀레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에밀리 디 샤틀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라면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여성들도 갖도록 할 텐데, 특히 이성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과 살롱 문화를 이해해야만
당시 과학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살롱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18세기 프랑스 살롱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살롱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문학, 철학, 과학에 대해 토론하며 새로운 지식이 소개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이 반가톨릭 활동의 아지트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소위 말하는 이 여론을 검열하고요. 이 도서 출판에서 검열 작업을 하는 주체는 뭐 요새는 정부이지만 이 18세기 그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이 가톨릭 이 종교 단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이 반가톨릭 활동의 아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세기 중반부터요. 이 살롱에서는 학계의 공용어인 이 라틴어를 거부하고 프랑스어로 쓰인 책들을 읽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뭐 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틴어라는 것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자도 좀 그렇군요. 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랑스어로 쓰인 이거는 한글 서적을 얘기하는 거죠. 뭐 사실상 학계 주도 세력들은 한문이나 한자로 소위 말하는 문자로 글을 쓰면서 일반 대중들이 문자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학문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 라틴어를 거부하고 이 프랑스어로 쓰인 책들을 읽기 시작하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혁명 시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은요, 이 정치 세력이나 문화 권력의 중심점이자 이름을 알리고 싶은 젊은 인재들의 경연장이기도 했습니다. 마담 르 방베르의 살롱에서 인정을 받아야 프랑스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 입성할 수 있다는 입소문까지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여성은 점점점이라서 과학을 할 수 없어. 뭐 제가 어렸을 때 좀 들었던 얘기긴 해요. 뭐 여성이 그 당시에 뭐 이공계라든지 뭐 이런 데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학교를 진학하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뭐 여성은 뭐뭐라서 과학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과학자들은 살롱 호스트인 여성들의 협력을 얻어 대중에게 과학을 선전하게 됩니다. 여성은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죠. 학회는 여성에게 남성이 독점해온 과학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자가 된 여성이 바로 에밀리 디 샤틀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디 샤틀레 같은 경우에는 디드로와 달람베르가 편찬한 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에는 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쓴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계몽주의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이 별칭도 달고 다니죠. 예, 아버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 아버지는 계몽주의에 심취해서
아들과 딸을 똑같은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계몽주의자인 아버지 브루테유 남작이 직접 가르치고 가정교사를 두어 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이 막내딸인 샤틀레에게 이 승마와 펜싱도 가르쳐서 왕실 근위대장인 자크 드 브렌과 광장에서 결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계몽주의자인 건 그런데요. 이 남작이라는 자기를 가진 것으로 봐서는 왕실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몽 귀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들과 딸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한 이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딸아들을 가르치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가정교사를 두어서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외선생을 붙여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인문화뿐만이 아니고 승마와 펜싱도 가르쳐서 이 승마 실력이나 펜싱 실력이 이 남성을 뛰어넘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라틴어를 포함해서 총 7개 국어를 읽고 쓸 수 있었고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 두각을 부였다고 합니다. 일화 중에는 해석기학을 활용한 도박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딸에게 이제 어머니가 공부는 그만하고 시집갈 준비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용돈 없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집을 나가야지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기학을 활용한 도박에서 딴 엄청난 돈으로 이 드레스와 책, 과학실험 세트를 구비했다고 합니다. 해석기학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걸 통해서 도박을 할 수 있나 보죠. 그러면 주식 투자도 이 해석기학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화 중에 재미난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요 정도가 있겠네요. 이 물리학자인 피에르 모페르듀스에게서 이 수학을 배우고요. 이 살롱을 출입했고요. 이 계몽 사상가 중에 볼테르와 교류하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지적 열망을 채워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드 샤틀레는요, 이 볼테르의 수학 멘토이기도 했고요. 자연과학 입문서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볼테르는 프랑스 교회의 시레이 성에서 이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감명받고 뉴턴의 새로운 과학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되죠. 이 샤틀레 부인은 이 볼테르와 뉴턴의 과학에 대해 토론하며 미적분을 활용해 뉴턴의 과학을 설명했다고 해요.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볼테르와 달리 이 샤틀레 부인은 근대과학과 수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들을 위해 쓴 물리학의 체계를 이 후작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과학 입문서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죠. 이 물리학 체계를
이 어린이에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작업은 이건 과학만 잘해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니고 여하튼 인문적인 그리고 이 교수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물리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훤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아울러서 갖춰야 될 이 것들이 많죠. 사실 책을 쓰는 작업 중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쉽게 잘 풀었어야지만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 불어 완역본을 출간하게 됩니다. 샤틀레 부인은 이 능숙한 라틴어와 이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불어로 번역한 샤틀레 후작 부인에 의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하게 되고요. 불어로 번역된 유일본입니다. 지금도 이 샤틀레 부인이 번역한 이 불어 번역본이 이 서점가에 뭐 다른 번역자들은 없어요. 이 유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출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직접 개선하고 주석을 달아 이 뉴턴의 과학을 해석하기도 하죠. 덕분에 프랑스 과학자들은 이 뉴턴의 과학에 대해 영국인들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됐죠. 예, 프린키피아는 라틴어로 쓰였다고 했죠. 이 영어 번역본이 사실상 프랑스어 번역본보다 늦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죠.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 라틴어본은 사실상 영국 사람들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워낙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라틴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제 불어 번역본을 먼저 출간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가 이 근대 과학에서 어느 정도 앞서갈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샤틀레 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당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폐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37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불빛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게 됩니다. 샤틀레 부인은 빛의 무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빛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이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샤틀레 부인은 이 논문으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과학자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죠. 그 명성은 곧 유럽으로 퍼졌고 이탈리아 볼로냐 이 아카데미의 외국인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이 샤틀레 부인에게 여전히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죠. 예, 다음으로 프랑스 여성혁명가인 올랭포드 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주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러니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아요.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연단에 오를 권리가 없다? 예, 연단에 오르면 뭘 해야지 되죠? 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뭐 그거는 188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군요. 한 80년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 노조들이 있죠. 여성 노조들에서 이제 연단에 오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남편, 장남의 중에 한 명의 코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됐어요. 본인이 오르고 싶다고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 장남의 코사인이 반드시 필요했죠. 바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한 말이 바로 그러니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 속에 농축되어 있죠. 예, 올랭푸드 구주는 사회규범을 부정하게 되는데요. 뭐 특히 여기서 뭐 사회규범 전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부장적인 요소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1748년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도시 몽뚜방에서 이 뽕비냥 후작인 장자크 르프랑과 이 세타프 어머니 사이에 사생아로 출생하게 됩니다. 17살에 결혼해서 18살에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이 사고사를 당하게 되죠. 예, 마차 사고로 인해서 이 남편을 어린 나이에, 뭐 젊은 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어린 나이에 사별하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의 이름 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올랑푸드 구주로 개명하게 되죠. 당시의 사회규범을 부정한 행동입니다. 예, 뭐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죠. 뭐 그런데 이 사별한 이후에 계속해서 남편의 성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사회규범을 부정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1770년 파리에서 계몽 철학을 독학으로 공부하고요. 당대 문인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이 여성의 현실을 비판하는 자전적 소설을 통해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의 경우에도 이 대표적인 자전적 소설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솔직해진다는 거,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식이나 뭐 그러한 거, 명분론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요.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패부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범상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거기다가 약간씩 포장을 입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이런 전통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몬 르드 보바르라는 1960년대 노벨 문학상 프랑스 수상자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도 사실상 자전적 소설을 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의 현실을 이 느낀 감정 그대로 이 글로 표현한 이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러한 전통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전통이 되고 이 자전적 소설을 통해서 벌써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얻었네요. 뭐 우리도 이러한 어떤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토대로 해서 발전, 심화시키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의 형식은 똑같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예, 흑인 노예제에 반대하는 희곡이나 이 여성의 이혼권을 옹호하는 내용의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참혹한 상황에 놓인 이 흑인 노예의 현실에 분노하면서 이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희곡을 무대에 올려서 이 선구적 노예제 철폐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죠. 이 노예제 철폐론자로서 노예제에 기반한 플랜테이션 농법을 통해 대자본을 축적하고 이익을 보는 귀족과 부르주아 모두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플랜테이션 농법이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쫙 밀어가지고 원래 산에는 여러 이 종류의 이 나무부터 풀까지 뭐 심지어는 버섯까지 뭐 거기에 그걸 뜯어먹는 동물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이 공존을 하는 공간을 싹 밀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단일 작물, 뭐 바나나만 심는다든지 차만 심는다든지 고무나무만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단일 작물만 하고요. 이 필요한 노동력은 노예 노동으로 공급을 받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자본을 축적하고 이익을 보는 귀족과 부르주아 모두를 공격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녀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보편인권과 국민주권을 지지했고요. 이 여성에게는 평등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의 모순에 환멸을 느끼게 되죠. 프랑스 혁명 당시 발표된 인가가 시민의 권리 선언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1791년에는 이 구주 여사가 이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기를 낳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수동적 시민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횡행하던 시기에 구주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키우는데 함께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 뭐 여성만 아기를 키워서는 안 되고 남성도 더불어서 함께 이 권리를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루소의 허무맹랑한 루소에 반박하기 위해 성적 평등의 바탕을 둔 결혼을 주장한 사회계약론을 저술하기도 하죠. 예, 어떻게 보면 루소 작품에 대한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 패러디 작품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입헌 군주제를 지지했고요. 1792년에 공화주의자로 전향했지만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하는 등 온건한 공화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다가 이 구주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어떤 정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여성 인권 문제, 이 노예 해방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입지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입헌군주제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단조대 이슬로 사라지는 배경이 되죠. 예, 이러한 정치 제도에 대한 것보다는
이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투쟁 요소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허용하고 결혼제도를 폐지하고 어머니의 성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참정권 요구도 하게 되고요. 이혼과 동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혼모와 사생아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하죠. 본인 자신이 이 사생아로 태어났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권리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 미혼모와 사생아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참정권 운동가이기도 하죠. 여성이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다면 발언 때, 즉 참정권에 올라갈 권리도 있다. 구체제와 다름없이 혁명기에도 배제된 여성의 동등한 참정권을 요구한 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이란 말이 무색하게요. 이 참정권, 그리고 혁명정부의 요직, 국민공회의회에서의 발언권으로부터 모두 철저히 배제된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죠. 자비로 인쇄한 정치 에세이와 팜플렛을 벽보로 붙이고 뿌려가면서 이 입장을 알리게 됩니다. 여성의 발언이 허용된 클럽에서 연설하고 토론도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 혁명의 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여성의 참정권과 발언권 요구, 그리고 노예제 철폐, 단심제인 혁명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죠. 작고뱅을 보복의 피해 굶주린 반혁명적 집단이라며 규탄하자 이 반혁명분자로 몰려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성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믿음과 여성을 위해 바친 자신의 혁명활동을 기억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요. 이 올랭포드 구주 같은 경우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빵테옹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로마의 판테온, 즉 만신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만신전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립묘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프랑스를 위해서 죽은 이 정치인이나 문학인, 예술인, 정치 등이 묻힌 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도 또 이상하게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빵테온에 묻힌 이 유명 인사들 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식으로 하자면 현충일 때 이 여성 중에 이쪽으로 빵테온, 다시 말하면 국립묘지에 묻힐 여론조사 비슷한 걸 하면 항상 이 올랭포드 구주가 좌우를 막론하고 항상 1등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성화가 엘리자베스 비젤르 불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젤르 불행이 이 자화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딸과 함께 이 거실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그린 자화상이고요. 엘리자베스 르브랭의 말이 있었으면 한번 좀 가지고 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 글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좀
대꾸가 맞지는 않긴 한데, 식구가 맞지는 않긴 한데, 이번에는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서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에뚜알의 장벽에 모여있던 하층민들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살벌하게 모욕했다. 예.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뭐 귀족이나 성직자 계층이 되겠죠. 이 딱한 사람들은 마차 발판 위로 뛰어오르면서 이렇게 외쳤다. 내년에는 당신네가 마차 뒤로 가고 우리가 거기 앉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수천 가지 모욕적인 험담을 내뱉었다. 예, 어린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755년 4월 16일) 파리에서 초상화가 루이 비제와 미용사인 잔 비제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15살 무렵에 이미 유명 화가 반열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이 위기도 맞게 되는데요. 이 문면허 화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화실을 빼앗긴 후 1774년 10월 25일 생룩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죠. 프랑스 귀족들의 그림 주문이 쇄도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이라는 것은 도제예요. 어떻게 보면 장인 밑에서 이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 마스터피스를 제출해야지만 장인 반열에 오르는 건데, 이 무면허 화실을 운영했다는 얘기나 그러한 이 도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장인 면허증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화실을 열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화실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74년 10월 25일 생룩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무면허 화실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프랑스 귀족들의 그림 지문이 쇄도하게 되죠. 왕실 최상층 귀족들의 주문을 도맡아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가장 총애하는 초상화가가 되죠. 예, 비제가 그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비제는요, 독특한 작업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778년부터고요.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20점이 넘는 이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 왕비와 사적인 대화를 스스럼 없이 나누는 친밀함을 형성하게 되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비제 이 여사의 이 독특한 작업 스타일 때문인데요. 그는 이 고객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성격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초상화를 그리는 특유의 작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 고객들의 주문이 쇄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 비제도 역시 혁명의적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귀족과의 관계, 궁정에서 누린 총애 때문에 혁명의 적이 되죠. 창고에 유황이 날아들고
이 창가에 모습을 나타내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질을 하며 겁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렬한 왕당파이자 마리 앙뚜아네트의 지지자였기 때문이죠. 10월 5일 베르사유로 쳐들어간 시민들이 왕과 왕비를 파리로 끌고 오던 밤에 어렵게 모아온 재산과 저택을 버리고 단돈 20프랑만 들고 허둥지둥 이 프랑스를 떠나야 했죠. 예, 망명과 귀환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야말로 기나긴 망명 생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위기는 꼭 기회다. 예, 위인들 여러 이 경우에 위기 없이 이 위인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고 이 해석하고 또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이 위인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위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 전역을 다니며 이 유럽의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고요. 1799년 나폴레옹의 통영전부가 들어서자 귀환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255명의 예술가들이 이 훌륭한 재능을 보여야만 위대한 국가라며 귀국 청원을 넣기도 하죠. 1802년 통영정부의 한 관리로부터 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회신을 받고 12년 만에 파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 귀국 후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승천한 순교자로 묘사한 왕비의 승천을 그리기도 하고요. 왕실의 명예를 되살리겠다며 3권에 달하는 비제 르브랭의 회고록을 쓰기도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왕실 사람을 적극 비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81세인 1835년부터 1837년까지 계속 출판을 이어갔고요. 근데 또 의외로 이 책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1842년 3월 30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예,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 뒷얘기도 하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여러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제로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번영을 꿈꾼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근대 정치사상의 초석을 깐 마키아벨리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죠.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 시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마키아벨리 생애에 대한 이해를 한 뒤에 그의 정치 사상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된 자,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고대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착하게 처신하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어디가 가장 핵심 포인트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은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513년에 쓰고요. 이 1532년에 출간된 군주로는 이 피렌체의 권력자인 로렌조 메디치에게 헌정한 작품입니다. 메디치에게 발탁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흔히들 얘기하고 있죠.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마키아벨리는 불우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 군주로는 수없이 읽히고 해석되고 반박되고 숭배되기까지 하죠. 그리고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통일 이탈리아를 위해 평생을 건 사상가가 이 마키아벨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이탈리아는 유럽의 특별한 존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특한 영광과 독특한 굴욕을 함께 맛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옛 로마 제국 시절 서구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이 땅은 분열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열과 혼란이란 중세 유럽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세 유럽은 사실상 뭐 국가라고 할 쉽게 얘기해서 한 국가 내에도 프랑스라는 나라 안에도 이 군사권과 경찰권과 재판권을 가진 이 수만 개의 이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분열과 혼란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과 혼란은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루어졌던 이 분열과 혼돈 양상은 중세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별로 의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는 비록 강력하지는 못해도 어엿한 왕이 있었고 갈수록 이 왕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결속하며 국민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탈리아에는 그런 구신점조차 없었다는 점이에요. 북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지배권을 주장하다가 13세기 이후에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등 여러 도시들이 활거했고요.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뿐만이 아니고 50개가 넘는 이 도시국가와 신정국가, 신정국가라는 것은 교회 종교 지도자가 통치를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죠. 중부에는요, 이 로마 교황청의 세력이 앞서는 가운데 그 외에도 피렌체, 시에나 등이 분립한 상태였고요. 이 남부는 비잔티움, 노르만, 이슬람 등에게 계속 정복되던 끝에 나폴리 왕국이 지배하고요. 또 시칠리아 왕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라진 이탈리아는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 체제도요, 이 군주국,
공화국, 신정정치체제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체제를 갖춘 이 강력한 통일 이탈리아를 바라는 목소리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군주국에는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 로마 교황청 쪽도 군주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공화국 체제는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피렌체 이러한 이 도시 공화국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중재사회임에도 이 공화국에서는 시장부터 시의원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부분 이 임명직 공무원으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정정치 체제는 공화국 중에서 시장 선거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지도자가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신정정치 체제가 구축이 되고요. 또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신정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정치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494년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는 통일 왕국의 위력에 이탈리아가 그야말로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 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당시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을 전후해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비잔틴 학자와 기술자들이 이탈리아로 대거 망명하게 되죠. 이를 토대로 고대 유산을 재발견하고 학문과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에 힘입어 초기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시민계급이 형성되는 등 다른 유럽 지역보다 근대적인 사회문화가 일찍 형성되기 시작한 나라가 또한 이탈리아이기도 하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르네상스 시기라고, 그리고 이 초기 자본주의적인 근대적 사회문화가 일찍부터 꽃피었다는 점, 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통일의 구신점이 없이 모두 거의 400개 이상의 이 공화국, 왕국, 이 신정정치로 분열되어 있어서 이 외적의 침입에 취약했다는 것, 이것이 그림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낡은 사상과 관습을 깨버립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이런 시대적 혼란이 낳은 인물이자 그 시대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걸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 마키아벨리는 장군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을 무찌를 수도, 그 군대를 강력하게 해줄 대포를 만들 수도 없었던 마키아벨리는 이 자신이 공부한 인문학에서 나름대로 대포를 만들어내어 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부숴버릴 결심을 하게 되죠.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이 1469년 5월 3일 피렌체에서 이 마키아벨리는 출생하고요. 이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이 토스카나 귀족 가문의 먼 후손으로 이 피렌체에서 제법 비중이 있는 집안 출신으로 이 변호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문학을 열광적으로 공부한 베르나르도는 그 열정으로 아들이 7살이 되자 라틴어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변호사이긴 한데 이
뭐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번 변호사는 아니고요. 뭐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뭐라고 하죠? 지하철 간판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 신용회복 자 명단, 당시 이 피렌체의 신용회복자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부침이 좀 있었던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12살 무렵에는 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 이후 피렌체 대학에 진학해서 인문학을 더욱 갈고 닦게 되죠. 이렇게 공부한 마키아벨리는 청년 시절에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배경과 탄탄한 인문학 실력 덕분에 마키아벨리는 만 29살에 이 피렌체의 제2장관직에 임명되게 됩니다. 29살에 만 29이면 우리나라로는 한 30에서 31살 정도 되겠네요. 그때 제2장관직에 오를 정도면 뭐 상당히 출세가 빨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피렌체는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광신적인 신부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거를 보통 신정정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 신부가 시장이 되는 경우엔 이 종교적인 교리를 통해서 이 시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흔히들 신정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대파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숙청했기 때문에 그가 실각하면서 마키아벨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마키아벨리는 약 14년 동안 피렌체 고위공직자로 활동하며 행정, 국방, 외교 등의 일을 두루 맡아보게 되죠. 그중 10년간은 여러 곳에 대사로 파견되어 외교에 주력하게 됩니다. 피사와의 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얻으려 파리를 방문했을 때는 이 루이 12세와 그의 신하들의 비웃음을 당해가지고 이 좌절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갔을 때는 교황의 아들 이 체살의 보르자에게 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피렌체에 보내는 보고서에 이 젊은 공작이 초인간적인 용기의 소유자이며 마쿠의 비밀 공작에 능숙하고 이 정강석화와 같은 빠른 판단력이 있고 그것을 우물쭈물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고 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군주론에서 이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그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마키아벨리는 보르자에게서 이탈리아 통일을 이뤄낼 영웅의 면모를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르자의 모습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받은 냉대와 그 나라의 무시할 수 없는 힘은 이탈리아도 하루빨리 하나의 정부 아래 힘을 합쳐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죠. 이후 교황 율리우스 2세 그리고 신소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온 1세,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 등 각국의 지도자들을 두루 만난 마키아벨리는 그들의 인물 됨됨이와 행동 방식을 그리스 로마 고전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하며 통치술과 국제정세, 정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차곡차곡 다지게 되죠. 이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와 젊은 마키아벨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의 변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에게 관대한 줄만 알았던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는 끝내 변덕을 부리게 됩니다. 1512년 교황이 스페인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대결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가까운 관계였던 피렌체가 스페인군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스페인군은 단순히 피렌체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 망명한 피렌체 옛 지배자 메디치 가문을 복귀시키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명목상의 공화 정부일 뿐 사실상 독재적으로 이 피렌체를 다스리는 옛 체제를 되살리고 기존의 공화 정부 참여자를 숙청하게 되죠. 이 와중에 마키아벨리 역시 해임을 당하고요. 이 메디치가를 노린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투옥당하게 됩니다. 밧줄에 묶인 채 24시간 매달리는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혐의를 부인한 끝에 석방됐고요. 하지만 더 이상 유능한 장관도 총망받는 학자가 아닌 마키아벨리는 이 재산의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산트 안드레아의 작은 이 농가에서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찬란한 문화를 뽐내던 조국 피렌체가 침략자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고, 이 체사레 보르자나 이 사보나 롤라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이 덧없이 몰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때문에 순식간에 한심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마키아벨리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보르자는 지나친 오만함 때문에, 율리우스 2세는 지나친 성급함 때문에 포르투나의 일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포르투나의 강력한 힘은 아무리 철저히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마키아벨리가 비관적 운명론자는 아니죠. 그는 포르투나는 결국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강한 남자에게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요새 정서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발언이긴 한데, 뭐 이 당시 정서로는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 운명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는 이 많은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글쎄요, 사람 사는 일에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운명론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참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운이 겹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는 것이죠.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아무리 정말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참 이건 뭐 불운만 겹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남성적 힘은 비루트, 곧 덕의 속성입니다. 덕을 잘 길러서 남보다 우수한 비루트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도자의 제목이며, 개인이든 국가든 더 우수한 비루트를 소유할 때 번영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런 비루트에는 성실함, 공평함, 정직함 등 당시 기독교 문화에서 장려하는 미덕도 포함되지만, 카이사르나 알렉산드로스 같은 영웅들이 지녔던 용기, 대범함, 솔선수범 등의 미덕도 강조합니다. 군주로서 성공하려면 먼저 좋은 법과 좋은 군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정치, 행정, 외교 등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적 미덕은 잠시 잊어버리고 이 고대 영웅들의 비루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고대 영웅들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잔혹한 살육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정직함에만 얽매여서 자국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대묻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도 적혀있는 기본적 도덕률이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도 적혀있는 기본적 도덕률에만 얽매여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야심을 품고 쿠데타를 꿈꾸는 무리를 사륙하지 않으면 지도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심을 품고 쿠데타를 꿈꾸는 무리를 사육하지 않으면 지도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위험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만 겁내서 손을 쓰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묻기도 하죠. 이처럼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에 절하는 이 마키아벨리의 메시지는 사실상 더 큰 도덕을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에서 악덕을 행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꿰뚫어 본 정치의 본질이죠. 사실상 이 군주로는 근대의 문을 연 도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군주론을 헌정했던 로렌초 메디치는 그 책을 들춰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메디치가의 인정을 받아 공직에 복귀하려던 마키아벨리의 뜻도 차 끝내 좌절되게 되죠. 그에 따른 실망 때문인지 로마사 농구라는 책에서는 이 군주제는 열등한 체제이며 비루트를 최대한 육성하려면 공화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고, 메디치가를 뇌물 음모를 꾸미던 이 공화주의자들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메디치가 시절에 한두 차례 임시직을 맡아 외교사절 일을 수행했으나 바라던 고위직은 얻지 못하게 되죠. 이 말년에는 이 성벽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미관 말직을 맡아 하급 공무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1527년에 메디치 정권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재건되게 되는데요. 이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정권 때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리에 빠져있던 그는 공화정이 재건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22일에 숨을 거두게 되죠. 1559년에 교황청은 마키아벨리의 책들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도 이 가톨릭의 악행을 성토할 때 마키아벨리 같은 악마의 책을 읽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 계몽군주로 유명한 프로이센의 이 프리드리히 2세는 마키아벨리는 틀렸다.
국가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우선이다 라며 스스로 반군주론이라는 책을 써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은 오늘날에도 남아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의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죠. 요 근래에는 이 군주론, 로마서론을 두고 전체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선구자로서 이 마키아벨리를 기억해야지 된다는 부류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무렵부터는 새로운 평가가 나타나는데요. 이 악행도 서슴지 말라는 이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든 이 타개해 보려는 애국자의 고문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덕이 그 국가의 유지와 번영의 관건이다 라는 주장은 이 민주주의적 사상이라고 재해석되기도 하죠. 이처럼 마키아벨리를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선구자로 보는 해석이 많아지면서 요 근래에는 이 군주론보다는 로마사 논구가 그의 진정한 작품이라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죠. 군주론은 메디치의 환심을 사기 위한 책이 아니라 군주의 악덕을 풍자하려는 책이었다는 주장도 요 근래에는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로마사 논거에서도 비루트와 포르투나에 대한 개념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주론, 로마사 논거 모두 이 비루트라는 개념과 포르투나라는 개념을 이 역사 해석에 도입하고 있죠. 이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은 통일 이탈리아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만 이룰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통치 행위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서 오늘의 핵심으로 이 부분을 강조해 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